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캐더린 맨스필드 원작의 가든 파티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가든 파티가 열리는 날, 날씨는 화창했고 정원에서는 일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로라는 일꾼들을 보고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로란의 가족들은 파티 준비로 들떠있다. 주방은 음식 준비로 분주하고 아름다운 백합꽃과 맛있는 슈크림이 배달되어 온다. 로라와 조주가 정원으로 나가려는데 사람들이 뭔가 수군거리고 있다. 세상에나, 아이고 저런. 아이고. 요리사는 놀란 암탉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소리를 내고 혀를 찼다. 세디는 치통이라도 앓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 뺨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한스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다만 한 사람, 고드버 상점의 점원만이 재미있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이고. 다들 왜 그래?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아유, 글쎄, 끔찍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아가씨. 여전히 놀란 표정을 짓고 있던 요리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끔찍하다니. 사람이 하나 죽었대요. 사람이 죽었다고? 어디서? 어떻게? 언제 그랬대요? 고드버 상점의 점원은 자기가 꺼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 요 아래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 아시죠, 아가씨? 물론 알고 있죠. 거기에 이 스코트라고 하는 이 젊은 마차꾼이 살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그 호크거리 모퉁이에서 이놈의 말입니다. 이 견인차를 보고 놀라서 그냥 팔짝 뛰는 바람에 그 불쌍한 스코트가 떨어져서 길에 이 뒤통수가 부딪혀 죽었다는군요. 죽었다고요? 로라는 고드버 상점의 점원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안아 일으켰을 땐 벌써 죽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올 때 보니까 마침 이 사람들이 이 시체를 집으로 옮기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마누라와 어린 자식들 5이나 남겨두고 갔대요, 글쎄. 조즈, 이리 좀 와봐. 로라는 언니 조지의 소매를 붙잡고 주방을 가로질러 초록색 문을 빠져나갔다. 로라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문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전부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다 그만두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물론 가든 파티를 그만두자는 거야. 로라는 조주가 무엇 때문에 모르는 채 시치미를 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주는 조금 전보다 더욱 놀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든 파티를 그만두자니. 얘, 그런 바보 같은 소리랑 아예 하지도 마라.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순 없어. 또 아무도 그걸 바라지도 않을 거야. 너 터무니없는 소리는 하지도 마. 바로 대문 앞에 살던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어떻게 파티를 할 수 있겠어? 사실 그 말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그 작은 오두막들은 가파른 고갯길 아래쪽 골목에 따로 모여 있었다. 그 집들과 이 저택 사이에는 널찍한 길도 하나 있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가까이에 있기도 했다. 그 집들은 마치 눈의 가시처럼 거슬리는 존재였고 이 근방에 있어야 할 권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오두막 집들은 갈색 페인트로 엉성하게 칠한 작고 초라한 집들이었으며 좁은 뜰에는 양배추 몇 포기와 병든 암탉 몇 마리, 그리고 빈 토마토 깡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굴뚝에서 나는 연기조차 가난에 찌들어 보였다. 누더기 조각처럼 가냘픈 연기는 셰리단 씨 저택의 굴뚝에서 곧게 솟아오르는 커다란 은빛 깃털 같은 연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다. 그 골목에는 빨래하는 여자들과 굴뚝 청소부들, 구두 수성공들이 살고 있었으며 벽면 하나 가득 작은 세장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많았다. 얘들아, 절대로 그 골목에 들어가선 안 된단다. 상스러운 말투를 배우게 되거나 무슨 병이라도 옮으면 큰일이니까. 그러나 로리와 로라는 이따금 산보를 하면서 그곳을 지나치곤 했다. 그곳은 불쾌하고 더러웠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어디든 가보고 무엇이든 봐둬야 하지 않은가.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지나가곤 했다. 조즈, 생각해봐. 죽은 남자의 아내가 우리 집에서 나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아니, 로라! 너 정말? 마침내 조즈는 정색을 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럼 누군가 사고를 당할 때마다 악단의 연주를 중지시켜야겠니? 그렇게 해야 한다면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프겠어. 나도 물론 너처럼 그 사람들에겐 정말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해. 나도 동정심을 느낀단 말이야. 조지의 눈빛이 굳어졌다. 그녀는 두 사람이 어렸을 때 싸움할 때와 똑같은 눈초리로 로라를 쳐다보았다. 로라, 그렇게 감상적이 된다고 그 주정뱅이 마차꾼이 다시 살아나진 않아. 주정뱅이? 누가 그 사람 보고 주정뱅이래? 로라는 격렬한 말투로 조지에게 대들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이렇게 시비가 벌어졌을 때 흔히 입버릇처럼 말하던 대로 말했다. 엄마한테 가서 이를 거야. 그래, 얼마든지. 엄마, 잠깐 들어가도 돼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얼굴빛이 왜 그러니? 셰리단 부인은 화장대에서 몸을 돌렸다. 그녀는 지금 막 새로 맞춘 모자를 써보고 있던 중이었다. 엄마, 사람이 죽었대요. 설마 우리 집 정원에서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얘가 사람 놀라게 하기는. 셰리단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커다란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렇지만 엄마, 로라는 숨이 차서 목이 꽉 메인 것처럼 그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가든 파티 같은 걸 할 수 없는 거죠, 어머니? 악단도 오고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엄마. 틀림없이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가 언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도 들릴 거예요. 바로 우리 곁에 사는 이웃들이에요. 로라, 그 사람이 죽은 것하고 우리 파티랑은 아무 관계가 없단다. 로라는 어머니의 태도가 조지의 태도와 아주 똑같다는 데서 놀랐다. 어머니는 로라의 말을 조금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았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은 건 그저 우연일 뿐이야. 만일 어떤 사람이 살 만큼 살다 죽었다면 우린 그것과 관계없이 파티를 열 수 있는 것 아니겠니? 네. 로라는 그냥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무심한 건 아닐까요? 얘는 셰리단 부인은 모자를 손에 들고 일어서서 로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로라가 뿌리칠 사이도 없이 로라의 머리에 그 모자를 슬쩍 얹었다. 로라, 너에게 이 모자를 주마. 너한테 참 잘 어울리는구나. 나한테 너무 요란스러운 것 같아. 아우, 정말 그림처럼 예쁘기도 하지. 자, 어디 한번 거울에 비춰보렴. 셰리단 부인은 그녀 앞에 손거울을 비춰주었다. 하지만 로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따위는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거울을 외면했다. 그렇지만 엄마. 로라, 너 정말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니? 이번에는 셰리단 부인도 조주와 마찬가지로 자제력을 잃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한테 동정을 바라지도 않아.
넌 지금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그것도 무심한 것이긴 마찬가지야. 전 이해할 수 없어요. 로라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와 자기의 방으로 들어갔다. 로라가 방에 들어섰을 때 정말 우연하게도 제일 먼저 그녀의 눈에 띈 것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매력적인 소녀의 모습이었다. 황금빛 데이지와 길고 검은 벨벳 리본으로 장식한 검은 모자를 쓴 아름다운 소녀.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엄마가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그렇게 예쁜 걸까? 사실 그녀는 아름다워지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한테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젠 엄마의 말씀이 옳은 것이길 바라는 마음까지 생겼다. 짧은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 그 가엾은 여인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집안으로 운반되는 시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신문에 나온 사진처럼 흐릿하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 가든 파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녀는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어쨌든 지금으로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책인 것 같았다. 왁자지껄하던 파티 준비가 끝났다. 녹색 옷을 입은 악단이 테니스 코트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머머, 저 사람들 어쩌면 저렇게 개구리 같니? 키티 메이클랜드가 혀를 굴려 노래하듯 말했다. 저 사람들을 연못 주위에 삥 둘러 세워놓고 지휘자는 연못 한가운데 있는 잎사귀에 세워놓지 그랬니? 로라의 오빠 로리가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으러 가면서 모두에게 인사를 했다.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모습을 보자 로라는 갑자기 그 사건이 다시 생각났다. 그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만약 로리도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같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잘못 생각한 거겠지. 로라는 로리의 뒤를 따라 현관홀로 들어갔다. 오빠! 로리가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로라를 보더니 그는 무척 놀랐다는 듯이 볼을 불룩이면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와, 그거 정말 멋진 모자구나. 그래? 로라는 힘없이 대답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로리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그뿐. 로라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다. 곧이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악단은 음악을 연주했다. 임시로 고용한 웨이터들이 집과 천막 사이를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어디를 보아도 남녀 쌍쌍이 한가롭게 거닐거나 몸을 굽혀 꽃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서로 인사를 나누거나 잔디 위를 거닐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어디론가 가는 길에 잠시 셰리단 씨 정원에 내려앉은 화려한 색깔의 새들 같았다. 이 새들은 어디로 날아가는 것일까? 고생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뺨을 부비고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어머, 로라, 정말 예쁘구나. 정말 모자가 너한테 참 잘 어울린다, 얘. 우와, 마치 스페인 여자 같구나.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정말 몰랐다. 파티에 초대된 손님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했다. 로라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차는 드셨어요? 아이스크림 드시지 않겠어요? 시계꽃 열매를 넣은 얼음 과자는 정말 별미랍니다.
그녀는 아빠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조르기도 하였다. 아빠, 악사들한테도 뭐 좀 마실 거 갖다 주면 안 돼요? 이윽고 이 흥겨운 오후는 활짝 피었다가 서서히 지는 꽃처럼 막을 내렸다. 이렇게 즐거운 가든 파티는 처음이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덕분에 저도 즐거웠답니다. 그럼 안녕히들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로라는 어머니를 도와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두 모녀는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갈 때까지 현관에 나란히 서서 배웅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캐더린 맨스필드 원작의 가든 파티 2부를 들으셨습니다. 이 작품은 안톤 체홉의 귀여운 여인, 모파상의 목걸이와 더불어 세계 3대 걸작 단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맨스필드는 안톤 체홉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작품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 국민대 영문과 정명희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맨스필드는 안톤 체홉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는 영국에서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단편소설을 창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은 당시 영국 문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러시아 작가들, 그 중에서도 안톤 체홉에게서 그녀와 유사한 형태의 단편소설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비평가는 맨스필드는 체홉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부적절한 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녀는 분명하게 순수한 창안자라는 거죠. 그래서 맨스필드와 체홉은 유사한 단편소설을 쓴 동료 작가라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단편소설은 영국에서 소설들이 흔히 그래왔듯이 플롯을 통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며 어떤 도덕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짤막한 일화 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러시아 소설에서처럼 인간 삶의 어떤 면모를 아주 순간에 불과하지만 깊이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 그녀 소설의 가장 놀라운 면모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녀 소설은 사회 문제들에 주로 깊이 천착하며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던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소설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소설을 창안했습니다. 물론 이런 그녀의 특징은 그녀가 20세기의 모더니즘 작가가 되는 이유가 되고 있지요.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청취 감상문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청취 감상문을 www.ebs.co.kr 라디오 문학관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이 시간엔 토마스 하디 원작의 작품 아내를 위하여를 듣고 보내주신 성신여자고등학교 박소영 학생의 청취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단지 질투심 때문에 친구의 애인을 빼앗아 결혼한 여인. 그녀의 이기심과 질투심은 그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즉 그녀의 두 아들 그리고 남편을 영원히 잃고 만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처음부터 예정된 숙명과도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녀의 욕심은 평생 동안 다른 이와 자신을 비교하게 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했지요. 그러한 욕심은 자신의 삶만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녀가 목숨만큼이나 사랑했던 아들들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을 빼앗긴 에밀리도 또 조안나의 남편이 된 쉐이드렉이나 그의 아들들이 아닌 조안나 자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현재에 만족하지 못했고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며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캐더린 맨스필드 원작의 가든 파티 2부를 마치겠습니다.